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우하루님, 히드님, 모떼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퀘스트를 다 읽어 드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들려드릴게요. 음, 자연재해는 모르겠네요.
지진 나면 여러분 안 들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해? 지진 나면 지진 나도 듣고 있을 거야? 그럼 읽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다 진정하고. 자, 네, 어제까지 들려들었던 이야기는 의사 리우와 페스트를 함께 싸웠던 타루가 페스트 의심 증세를 보이며 알아누웠었죠. 과연 타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페스트의 운명도 함께 어떻게 될지 오늘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리우와 그의 어머니는 한자 곁으로 와 앉았다. 타루에게 밤은 투쟁 속에서 시작되었고 새벽까지 페스트와 계속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리우는 잘 알고 있었다. 타루의 어깨가 아무리 단단하고 가슴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아니었다. 조금 전에 리우가 바늘로 뽑아낸 피, 그리고 영혼보다 더 내밀한 피 속에 있는 무엇,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이 차라리 최선의 무기였다. 리우는 친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동안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일, 가령 환웅을 촉진시키거나 강심제를 주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우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반드시 작동해야 했다. 리우는 페스트의 예기치 않은 모습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스트는 자신을 퇴치하기 위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여긴 곳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페스트는 사람들을 놀래주려고 또다시 애를 쓰고 있었다. 몸은 꼼짝하지 않으면서도 타루는 싸우고 있었다. 고통이 엄습해도 몸부림치지 않고 육중한 몸과 철저한 침묵만으로 싸우며 그는 밤새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방심할 수 없음을 나름대로 고백한 셈이었다. 리우는 그 투쟁의 경과를
오직 떴다 감았다 하는 친구의 눈을 통해 바짝 긴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완되는 눈꺼풀을 통해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리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로 옮기는 시선 같은 것을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었다. 리우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타루는 몹시 힘겹게 간신히 미소 지었다. 한순간 거리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천둥 소리에 쫓겨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거리는 물 흐르는 소리로 가득 찼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에 우박이 섞여들면서 도로에 우박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커다란 커튼들이 창문 앞에서 물결치듯 휘날렸다. 리우는 방 안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가 비 때문에 잠시 정신이 팔렸다가 다시 타루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머리맡에 놓인 램프 불빛이 타루를 비추었다. 리우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때때로 머리를 들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제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빠짐없이 다한 셈이었다. 비가 그치자 침묵은 더욱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비롯된 소리 없는 혼란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수면 부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지 의사는 질병이 유행하던 기간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던 부드럽고 규칙적인 휘파람 소리가 침묵 저 끝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가 어머니에게 가서 누우라고 눈짓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녀의 눈이 빛나더니 코의 개수가 확실하지 않은 듯 바늘 끝으로 뜨개질 감에 코를 조심스레 세어보았다. 리우는 일어나서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돌아와 앉았다. 비가 그친 틈을 타서 행인들은 서둘러 도보를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줄어들고 멀어져 갔다.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산책하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밤이 병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의 밤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사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 밤은 페스트로부터 해방된 밤이었다. 추위와 햇빛과 군중에서 쫓긴 병이 시내의 어둡고 깊은 곳을 빠져나와 이 따뜻한 방에 숨어들어 꼼짝 않고 누워있는 타루의 몸에 최후의 공격을 퍼붓는 것 같았다. 재앙은 더 이상 도시의 하늘을 휘젓지 않았다. 그 대신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만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리우의 귀에 들려오던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다. 방에서도 그 소리가 그치기를, 방에서도 페스트가 패배를 선언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새벽이 되기 직전에 리우는 어머니에게 몸을 굽히고 말했다. 8시에 교대할 수 있도록 눈 좀 붙이세요. 주무시기 전에 소독하시고요. 리우 부인은 일어나서 뜨개질감을 정리한 뒤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타루는 얼마 전부터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단단한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엉켜 있었다. 부인이 한숨을 쉬자 환자가 눈을 떴다.
자신을 굽어보는 부드러운 얼굴을 보고는 끓어오르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늘 짓곤 하던 미소가 다시 얼굴에 나타났다. 그러나 눈은 이내 다시 감기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되자 리우는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앉아있던 안락의자에 가서 앉았다. 거리는 잠잠했고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아침 기운이 방 안에 감돌기 시작했다. 의사는 깜빡 선잠이 들었다가 새벽의 첫 마차 소리에 깨어났다. 오한이 느껴졌다. 타루를 보니 상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어 잠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차 바퀴에서 나는 나무와 쇳소리가 아직도 멀리서 계속 들려왔다. 창문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의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타루가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았다. 잠잔 거 맞죠? 리우가 물었다. 네. 숨쉬기는 좀 편해졌나요? 네, 조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리우는 입을 다물었다가 잠시 후에 말했다. 아니요, 타루.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침이면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거 알잖아요. 타루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고마워요.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리우는 침대 발치에 앉았다. 바로 곁에서 환자의 다리가 느껴졌다. 죽은 사람의 다리처럼 길고 딱딱했다. 타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또 열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리우. 그가 숨 가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오에는 알게 되겠죠. 타루는 눈을 감았다.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 드러났다. 몸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그 열이 어서 올라오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떴지만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곁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리우를 보고서야 겨우 눈빛이 밝아졌다. 물 좀 마셔요. 리우가 말했다. 물을 마시고 나서 그가 다시 고개를 베개에 떨어뜨렸다. 오래 걸리네요. 그가 말했다. 리우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타루는 시선을 돌린 채 더 이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면의 둑을 무너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열이 그의 이마에까지 역류하듯 뚜렷이 몰려들었다. 타루가 시선을 돌려 의사를 쳐다보았다. 의사는 긴장한 얼굴로 용기를 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타루는 다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지만 미소는 꽉 담은 턱과 입술 이상을 넘지 못했다. 입술이 마치 허연 거품으로 시멘트 칠을 해놓은 것 같았다. 얼굴은 굳어있지만 두 눈은 아직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7시에 리우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의사는 사무실로 가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대리 근무자를 배치시켰다. 병원 진료는 나중으로 미루고 자기 진료실에 있는 긴 의자에 잠시 누웠다가 곧바로 일어나 방으로 갔다. 타루의 머리가 리우 어머니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마주 잡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린 채 옆에 있는 의자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조그만 형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어찌나 강렬하게 바라봤던지 부인이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가 일어나 침대 머리맡 전등을 껐다. 그러나 커튼 뒤에서 햇살이 빠르게 새어 들어왔다. 잠시 후 환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녀가 보니 환자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베개를 바로 세워주었다. 몸을 일으키면서 그녀는 축축이 젖은 채 엉켜있는 그의 머리카락에 잠시 손을 얹었다. 그때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부인의 귀에 들려왔다. 부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타루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기진맥진한 얼굴에 다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정오의 열은 절정에 달했다. 뱃속에서 나오는 듯한 기침이 환자의 몸을 뒤흔들었고 환자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림프절은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았지만 관절의 오금마다 나사처럼 단단히 박혀 없어지지 않았다. 리우가 판단컨대 절제 수술은 불가능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면서도 타루는 아직도 간간히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오래지 않아 눈을 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황폐해진 그의 얼굴은 햇빛에 드러날 때마다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온몸이 폭풍에 휩쓸린 듯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의 모습을 비추던 번개도 이제 점점 드물어갔다. 타루는 폭풍 깊은 곳으로 서서히 포류해 가고 있었다. 리우 앞에는 이제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가면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에게 그토록 친근했던 한 인간이 지금은 창에 찔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병 때문에 불태워지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증오에 찬바람에 온몸을 뒤틀면서 그의 눈앞에서 페스트의 물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난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재앙에 대항할 무기도 없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술에 머물러야 했다. 그에게는 또다시 빈손과 고통스럽고 애달픈 마음뿐이었다. 결국에는 무기력한 눈물이 앞을 가려 타루가 갑자기 벽 쪽으로 돌아눕는 것도 그의 몸 어딘가에서 근원적인 줄 하나가 끊어지기라도 한 듯 힘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숨을 거두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 이후의 밤은 투쟁의 밤이 아니라 침묵의 밤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 방에서 이제 제대로 옷을 차려입은 시신 위에서 리우는 예기치 않은 정적이 떠도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어느 날 밤 시의 출입문이 습격당한 직후에 아래쪽에서는 페스트가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테라스 위에서 느꼈던 그 정적이었다. 그때도 이미 그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온 사람들의 침대에서 솟아오르던 침묵을 생각했었다. 그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휴식이었고 똑같이 장엄한 공백이었으며 전투를 치른 뒤에 찾아오는 언제나 똑같은 진정 상태였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친구를 에워싸고 있는 침묵은 너무나 깊고 페스트에서 해방된 도시와 거리의 침묵과 너무나 긴밀하게 일치해서 리우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패배,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 자체를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패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타루가 종국에 가서 평화를 되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나 친구를 묻는 사람에게 휴전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우 자신에게도 다시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맑고 싸늘한 하늘에 별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어둑어둑한 방에서도 유리창을 짓누르는 추위와 북극의 밤으로부터 불어와 파랗게 얼려버리는 매서운 바람이 느껴졌다. 침대 옆에는 리우의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머리맡 전등의 불빛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방 한가운데 리우가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채 안락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생각이 났지만 리우는 그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쳤다. 깊은 밤이 아니어서 행인들의 구두 소리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다. 모두 다 처리했니? 어머니가 물었다. 네,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밤샘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따금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치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밤이면 늘 들려오던 소리들이 거리에서 계속 이어졌다. 아직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자동차들이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포장도로를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말소리, 부르는 소리, 다시 돌아온 침묵, 말굽 소리, 전차 두 대가 커브를 돌며 삐걱대는 소리, 웅성대는 불분명한 소리, 그리고 다시 밤의 숨소리. 베르나르, 네, 피곤하지 않니? 괜찮아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또는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와 그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혹은 그는 평생 자신의 애정을 침묵 이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옆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진정한 우정을 경험한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그날 저녁 타루가 죽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타루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리우는 무엇을 얻었는가? 페스트를 겪었고 페스트에 대한 추억을 가졌다는 것, 우정을 경험했고 우정에 대한 추억을 가졌다는 것, 애정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애정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되리라는 것. 그가 얻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페스트, 그리고 삶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식과 기억뿐이었다. 타루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한 것은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자동차 또 한 대가 지나갔고 리우 부인은 의자 위에서 몸을 약간 움직였다. 리우가 어머니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피곤하지 않다고 하고는 말을 이었다. 산에 가서 좀 쉬다 오는 게 좋겠구나. 거기로 말이다. 그럴게요, 어머니. 그렇다. 거기로 가서 쉬어야 할 것이다. 안 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것 또한 기억을 위한 어떤 구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라면 희망을 다 잃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 타루가 경험한 삶이 아마 그런 삶이리라. 그래서 그는 환상 없는 삶이 얼마나 황량한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타루는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권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남을 단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희생자도 때로는 사형 집행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열과 모순 속에서 살았고 희망이라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인가에 대한 봉사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실 리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앞으로 타로에 대해서는 자동차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하던 한 남자의 이미지 또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육중한 육체에 대한 이미지만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삶의 온기와 죽음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리우가 아내의 사망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그는 자기 진료실에 있었다. 어머니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오더니 전보 한 장을 건네주고는 우편 배달부에게 팁을 주려고 도로 나갔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전보를 펼친 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찬란한 아침이 항구 위로 밝아오는 광경을 통해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베르나르! 어머니가 불렀다. 의사는 정신이 딴 데 팔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무슨 전보냐? 어머니가 물었다. 그렇게 됐대요. 의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일주일 전이라는군요. 리우의 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잠자코 있다가 잠시 후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이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 달 전부터, 특히나 이틀 전부터 똑같은 아픔이 계속되고 있었다.
2월의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마침내 시의 출입문들이 개방되었다. 시민들과 신문, 라디오는 물론이고 도청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해 그날을 축하했다. 그러므로 비록 거기에 완전히 섞여들어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서술자에게는 시의 출입물이 개방된 후 전개된 환희의 시간들을 기록하는 일이 남아있다. 밤낮으로 성대한 축하 행사가 마련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차가 역에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먼 바다에서 항해해온 성박들도 어느새 우리 항구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런 식으로 이별 때문에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이 역사적인 재회의 날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토록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별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낮에 우리 시에 들어온 열차에는 시에서 나간 열차 못지않게 승객이 많았다. 유예 기간으로 주어진 2주일 동안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 좌석을 예약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도청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까 하고 저마다 마음을 졸였다. 시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에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친한 사람들의 소식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소식이나 시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몰랐고 또 시가 끔찍하게 변했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헤어져 있는 동안 열정이 고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에게 변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던 그 몇 달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고 시간을 떠밀고 싶었고 또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만 싶었는데 도시가 벌써 눈에 보이자 이번에는 반대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고 기차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자 시간이 정지하기를 바랐다. 사랑하지 못하고 보낸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어렴풋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이 생겨나 기쁨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보다 2배는 더 천천히 흘러가야 한다는 보상 같은 것을 막연하게나마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랑베르처럼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초조함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랑베르의 아내는 벌써 몇 주 전에 소식을 듣고 이 도시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놓았다. 페스트가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추상이 되어버렸던 사랑이나 애정이 그것들을 지탱해주던 육체적 존재와 맞닥뜨리는 순간 랑베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다. 랑베르는 페스트가 유행하던 초기의 자신으로 단숨에 이 도시를 탈출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고자 했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변한 것이다. 페스트는 그의 마음속에 무관심한 것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막연한 불안처럼 계속 남아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페스트가 너무 갑자기 끝난 것 같아서 그것을 실감할 수 없었다.
행복은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일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복구될 것이고 기쁨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아서 음미할 틈이 없다는 사실을 랑베르는 깨달았다. 사실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랑베르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각자 개인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 플랫폼에서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눈짓과 미소를 서로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자마자 모호하긴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기쁨의 소나기에 휩싸여 유배의 감정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기차가 멈춰서고 이제는 그 모습조차 잊고 있었던 몸들을 서로의 팔이 기쁨에 넘쳐 탐욕스레 휘감던 그 순간 대개 바로 그 플랫폼에서 시작된 기나긴 이별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랑베르의 경우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벌써 그의 품 안에 뛰어들어와 있었다. 랑베르는 그녀를 품에 가득 껴안은 채 익숙한 머리카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머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현재의 행복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고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적어도 그 눈물 때문에 지금 자기 어깨에 파묻혀 있는 얼굴이 자신이 꿈꿔온 그 얼굴인지 아니면 낯선 여자의 얼굴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자신이 의심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당장에는 그도 페스트가 오든 가든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 꼭 껴안고 나머지 세계에는 눈을 감고 겉으로는 페스트의 승리한 얼굴로 모든 비참함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같은 기차를 타고 왔지만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오랜 기간 걸친 침묵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생겼던 두려움을 집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린 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동반자라고는 무척이나 생생한 자신의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 그 순간 매달린 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서 이별의 슬픔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름도 없는 구덩이에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사람, 녹아내려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람과 함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들, 배우자들, 연인들에게는 페스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고독을 생각해주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침부터 대기 속에서 찬바람과 싸우던 태양이 정오가 되자 마침내 승리하여 강렬한 빛의 물결을 도시 전체에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낮은 정지되어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요새에서는 대포들이 맑은 하늘에 계속 포성을 울렸다. 시민들이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와 고통스러운 시간의 종말을 축하했지만 망각의 시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광장마다 쏟아져 나와 춤을 추었다. 어느덧 통행량이 현저히 많아졌고 자동차 수도 늘어서 인파가 넘치는 거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내에서는
오후 내내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황급빛 도는 푸른 하늘에 종소리가 가득 찼다. 교회에서는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축제 장소들은 터질 듯이 성화를 이루고 카페에서는 앞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술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흥분한 사람들이 카운터 앞으로 밀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남은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껴안고 있는 커플도 많았다. 모두들 소리내어 외치거나 웃고 있었다. 마치 그날이 생존 기념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영혼의 불빛을 낮추고 살면서 비축해 놓은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소비했다. 다음 날이면 본래의 조심스러운 생활이 다시 시작될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출신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서로 접촉하며 친밀감을 느꼈다. 사실상 죽음도 실현하지 못한 평등이 해방의 기쁨 속에서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흔해 빠진 이 넘쳐나는 활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다. 늦은 오후에 랑베르와 함께 거리를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미묘한 행복감을 감추고 있었다. 실제로 수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겉보기에는 그저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로만 보였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실상 고통스러웠던 장소를 찾아 미묘한 순례를 하고 있었다. 그 순례는 명백히 드러나 있건 아니면 감춰져 있건 새로운 사람들에게 페스트의 흔적, 그 역사의 자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한 사람, 페스트를 경험한 사람의 역할로 만족했다. 그리하여 위험했던 일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런 즐거움은 해롭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그것은 좀 더 민감한 여정이어서 어떤 연인은 추억을 되살리며 달콤한 불안에 빠져들어 함께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시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원했는데 당신은 여기 없었지. 그 열정의 여행자들은 그 순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작은 삶을 그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작은 섬을 이루며 속삭이고 속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거리의 오케스트라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알리는 사람들이었다. 서로 껴안은 채 말을 아끼며 황홀한 얼굴로 걸어가는 그 쌍쌍의 남녀들이야말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행복한 사람의 이기양양함과 편파성을 드러내며 이제 페스트는 물러갔고 공포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저 어처구니 없는 세계, 사람을 죽이는 것이 파리 죽이는 일 정도로 일상화되었던 무지막지한 세계, 뚜렷이 드러났던 야만성, 주도 면밀한 광란, 현재가 아닌 모든 것에 끔찍할 정도로 무관심했던 저 유폐 상태, 죽지 않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저 죽음의 냄새, 이런 것들을 자명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부정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일부는 매일같이 화장터의 아궁이에 쌓여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나머지는 무기력한 공포의 사슬에 묶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 얼이 빠졌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종소리와 대포소리,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변두리 지역 쪽으로 혼자 걸어가던 의사 리우의 눈에 띈 광경은 어쨌든 그런 것이었다. 그는 계속 왕진을 다녔다. 환자가 없는 날은 없었다. 도시 위로 내리쬐는 화창한 햇빛 속에서 옛날과 다름없이 고기 굽는 냄새와 아니스 술 냄새가 피어올랐다. 도시 위로 내리쬐는 화창한 햇빛 속에서 옛날과 다름없이 고기 굽는 냄새와 아니스 술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의 주위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젖히고 즐겁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불타듯 상기된 얼굴로 몹시 흥분해서 욕망에 넘치는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렇다. 공포가 끝나면서 페스트도 끝이 났고 그렇게 부둥켜 안은 팔들은 심오한 의미에서 페스트가 사실 유배와 이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던 그 비슷비슷한 분위기에 리우는 처음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참하고 궁핍한 시간을 겪은 후 페스트가 사라지는 지점에 이르자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역할, 망명객의 역할에 어울리는 옷을 걸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얼굴을 통해, 지금은 옷차림을 통해 부재와 멀리 두고 온 고향이 드러나 보였다. 페스트 때문에 시의 출입문이 폐쇄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별 상태로 살아왔으며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인간의 온기로부터 차단된 채 지내왔던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 어디에서나 남자들과 여자들은 어떤 결합을 열망하면서 지내왔다. 그 결합은 성격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곁에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해 육체의 온기와 애정 혹은 습관을 돌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한 사람들과 헤어져 편지나 기차나 배처럼 우정을 이어주는 평범한 수단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을 괴로워했다. 더 드문 경우지만 그 밖의 사람들, 가령 타루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욕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그 무엇과 다시 결합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때때로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리우는 계속 걸어갔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자기 주변과 군중은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더 소란스러워져서 그가 가려고 했던 변두리 지역이 그만큼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커다란 무리에
조금씩 녹아들면서 그도 그 고함 소리를 점점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 중 적어도 일부는 리우 자신의 고함 소리였다.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부재, 대책 없는 유배 생활, 결코 채우지 못하는 갈증으로 다 함께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고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던 그 끈질긴 제자리 걸음, 그들의 마음에서 솟구치던 무서운 반항심,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웅성거림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쉬지 않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조국은 그 숨막히는 도시의 벽 너머에 있었다. 진정한 조국은 언덕 위의 향기로운 덤불 속에, 바다 속에, 자유로운 고장들과 사랑의 무게 속에 있었다. 그들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등을 돌린 채 그 조국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유배와 재결합에 대한 욕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리우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사방에서 떠밀고 말을 걸어오는 군중 사이를 헤쳐가면서 그는 차츰 덜 붐비는 거라고 그는 차츰 덜 붐비는 거리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유배와 재결합의 욕망의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희망에 어떤 대답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그는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였고 인적이 거의 없는 변두리 지역에 들어서자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상태에 만족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만을 원한 사람들은 가끔 보상을 받았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은 기다리던 사람을 잃고 여전히 외롭게 시내를 걷고 있었다. 페스트가 유행하기 전 단번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해에 걸쳐 왼수같이 지내며 맹목적으로 어렵게 화합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서로 결합된 연인들처럼 두 번 헤어지지 않은 자들은 행복할지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리우 자신도 그렇지만 경솔하게도 시간을 믿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의사가 작별하면서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야말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때예요. 라고 말해준 랑베르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영영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을 지체 없이 되찾았다. 그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행복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인간이 언제나 원할 수 있고 또 가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인간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다. 타루는 자신이 말하던 그 어려운 평화에 도달한 듯 했지만 죽음 속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순간에 가서야 겨우 평화를 발견했다. 반면 리우의 눈에 띈 다른 사람들, 즉 집의 문턱에서 기울어져 가는 햇빛을 받으며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껴안은 채 황홀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란과 코타르가 사는 거리로 접어들면서 리우는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으나 경이로운 사랑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기쁨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이 연대기도 그 끝에 다다랐다. 이제 의사 베르나르 리우 자신이 이 연대기의 작가였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들을 서술하기 전에 그는 다른 것을 몰라도 자신이 이 일을 떠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자신이 이 연대기를 객관적 어조로 증언하듯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페스트가 유행하던 기간 내내 그는 직업관계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느끼는 바를 수집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가능한 한 신중하게 수행하려고 했다. 대개의 경우 직접 본 것 이상은 기록하지 않으려고 페스트를 겪은 사람들을 품지 못했던 생각을 그들에게 억지로 부여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혹은 불행한 인연으로 수중에 넣게 된 텍스트만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를테면 어떤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불려갔을 때도 그는 선량한 증인이 갖춰야 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단호한 태도로 희생자의 편을 들었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확신, 즉 사랑과 고통과 유배의 확신 속에서 인간들과 시민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느낀 불안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가 나누어 겪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어떤 상황도 그의 상황이 아닌 것이 없었다.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그는 특히 조서, 문헌, 소문 같은 것들을 옮겨 적어야 했다. 반면 말하고 싶었던 사적인 것들, 자신의 기대나 시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자 했다. 혹시 그가 자신의 기대나 시련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막연하게 느끼던 것에 가능한 한 정확한 형태를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그랬을 뿐이다. 사실 그에게는 이런 이성적인 노력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페스트 환자 수천 명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섞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괴로움 중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으며 혼자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 빈번한 이 세계에서 그런 사정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참았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시민 중에서 의사 리우가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었다. 언젠가 타루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제약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인간들을 죽게 하는 것에 마음속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용서하는 건 나도 힘이 드네요. 이 연대기가 그 무지한 마음, 다시 말해 고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축제 때문에 시끌벅적한 대로를 빠져나와 그랑과 코타르가 사는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의사 리우는 경찰이 쳐놓은 바리게이트에 막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옹성거리는 축제 소리 때문에 그 동네는 조용하게 느껴졌고 조용할 만큼 황량하게 느껴졌다. 그가 신분증을 꺼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경찰이 말했다. 어떤 미친놈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만 계세요.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그랑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통행을 막았는데 알고 보니 누가 자기 아파트에서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식어버린 마지막 햇빛을 받아 아파트 정면이 멀리서 노랗게 빛났고 그 주위로 텅 빈 공간이 맞은편 인도에까지 넓게 뻗어 있었다. 차도 한가운데 떨어진 모자와 더러운 천조각이 뚜렷이 보였다. 저 멀리 길 반대편에도 그들을 막고 있는 차단선과 나란히 경찰 차단선이 또 하나 쳐져 있고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빨리 오가는 것이 보였다. 잘 살펴보니 경찰들이 아파트 맞은편 건물에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아파트의 거창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러나 3층의 거창 하나가 반쯤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거리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내 중심가에서 음악 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올 뿐이었다. 어느 순간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한 건물에서 권총 소리가 2번 울렸고 망가진 거창에서 파편이 튀었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졌다. 소란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 멀리서 보게 된 이 광경이 리우에게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코타르의 방 창문이에요. 갑자기 그랑이 몹시 흥분하며 말했다. 그런데 코타르는 도망갔잖아요. 왜 총을 쏘는 건가요? 리우가 경찰에게 물어보았다. 저놈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린 필요한 장비를 가져올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 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 쏘아대거든요. 경찰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총을 쏘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즐기느라 첫 번째 총성이 났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고 2번째 총성이 난 다음에 비명소리가 들렸고 부상자도 1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도망쳤죠. 미친놈이라니까요. 다시 잠잠해진 가운데 1분이 더디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쪽 길에서 개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리우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개였다.
더러운 스페니얼 종으로 지금까지 주인이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다. 그 개가 벽을 따라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개는 문 근처에서 망설이다가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더니 몸을 뒤로 벌렁 뒤집고는 벼룩을 핫핥다. 경찰들이 개를 부르려고 호루라기를 몇 번 불었다. 그러자 개는 머리를 들고 마음을 먹은 듯 천천히 도로를 건너가 모자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3층에서 또 권총 소리가 울렸다. 개가 얇은 천조각처럼 뒤집혀 네 발을 심하게 버둥대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몇 번 길게 경련이 있었다. 맞은편 문에서 대여섯 번 대응 사격하는 소리가 울리자 거창이 또 조각나면서 부서졌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태양이 약간 기울면서 그늘이 코타르의 방 창문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의사 뒤쪽 거리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조용한 신음소리처럼 울렸다. 저기 왔어! 경찰이 말했다. 경찰들이 밧줄과 사다리, 방수포로 싼 길쭉한 상자 2개를 가지고 뒤쪽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랑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들 사이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 건물들의 문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다시 기다렸다. 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개는 거무스름한 액체 속에 잠겨 있었다. 경찰들이 들어간 건물의 창에서 갑자기 기관총이 발사되었다. 사격이 계속되면서 목포물이던 그 거창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검은 표면이 드러났지만 리우와 그랑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총성이 그치자 좀 더 떨어진 집에서, 다시 말해 다른 각도에서 2번째로 기관총 소리가 났다. 총알이 창틀 안으로 들어갔는지 창문 중 하나에서 벽돌 파편이 튀었다. 동시에 경찰 3명이 길을 건너 아파트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거의 동시에 다른 3명이 또 그곳으로 뛰어 들어간 후 기관총 소리가 그쳤다.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다. 먼 곳에서 나는 것처럼 건물 안에서 폭발음이 2번 울렸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건물에서 셔츠 차림의 자그마한 남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끌려 나오기보다는 들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기적처럼 거리의 거창들이 모두 열리고 창문마다 호기심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바리케이드 뒤로 몰려들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마침내 땅에 발을 내려놓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2 팔은 경찰이 뒤쪽에서 붙잡고 있었다. 그가 고함을 질렀다. 경찰 하나가 그에게 다가가더니 서두르지 않고 주먹으로 힘껏 2번 갈겼다. 코타르군요. 그랑이 중얼거렸다. 미쳤나봐요. 코타르는 쓰러져 있었다. 땅에 쓰러져 있는 그 몸에 경찰이 다시 한번 힘껏 발길질을 했다. 이윽고 한 무리의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웅성거리며 의사와 그의 나이 든 친구 쪽으로 다가왔다. 비키세요! 경찰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리우는 눈길을 돌렸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그랑과 의사는 자리를 떴다. 그 사건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잠자던 그 동네를 흔들어 깨우기라도 한 것처럼 그 외진 거리도 또다시 기쁨에 차 웅성대는 소리가 넘쳐났다. 그랑은 집 앞에서 의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작업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그가 잔에게 편지를 썼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럽다고 리우에게 말했다. 그리고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형용사들을 전부 없앴어요. 그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더니 격식을 갖추어 인사를 했다. 그러나 리우는 코타르를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먹으로 코타르의 얼굴을 후려칠 때 나던 묵직한 소리가 해수병 환자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계속 그를 따라왔다. 죽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괴로운 일일지도 몰랐다. 리우가 늙은 환자의 집에 도착해 보니 하늘은 벌써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떠들썩한 소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은 한결같은 기분으로 계속 콩을 옮겨 담고 있었다. 기뻐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가 말했다.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게 다 필요해. 그런데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 폭발음이 몇 번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아이들이 폭죽놀이를 하면서 내는 평화로운 소리였다. 죽었습니다. 그렁거리는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서 의사가 말했다. 노인이 좀 당황한 듯 말했다. 페스트로 죽었어요. 리우가 덧붙였다. 그런 거야. 잠시 뒤에 노인이 말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죽는 거지.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청진기를 집어넣으며 리우가 물었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은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더군. 어쨌든 그 사람은 내 맘에 듭디다. 하지만 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페스트다. 우리가 페스트를 이겼어 라며 난리를 치지. 별것 아닌 일로 훈장을 달라고 할 거고. 그런데 페스트가 대체 뭘 의미할까? 그것이 인생이야. 그뿐이지. 규칙적으로 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오래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 볼 때까지 말이야.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거든. 그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의사는 방 한가운데 멈춰섰다. 테라스에 가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 저 사람들을 위해 올라가서 보고 싶은 게로군. 좋을 대로 하시게.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똑같아. 리우는 계단 쪽으로 갔다. 의사 선생,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던데 정말인가? 비석을 세우거나 동판을 붙일 거라고 신문에 났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연설도 하겠지. 노인은 목이 맨 듯한 소리로 웃어댔다. 여기 있어도 다 들려. 우리 희생자들은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러 가겠지. 리우는 어느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집들 위로 차가운 하늘이 넓게 펼쳐진 채 반짝였고 언덕 가까이에서는 별들이 부싯돌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날 밤도 타루와 그가 페스트를 잊기 위해 테라스에 올라왔던 그날 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들려오는 바닷소리만 그때보다 훨씬 노란했다. 미지근한 가을바람에 실려오던 소금기가 빠져서
공기는 더욱 잔잔하고 가벼웠다. 그동안에도 시내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테라스 아래로 밀려와 부딪혔다. 그러나 이 밤은 반항의 밤이 아니라 해방의 밤이었다. 멀리 보이는 검 붉은 빛으로 그곳에 불빛 찬란한 대로와 광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해방된 어둠 속에서 욕망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았다. 리우에게까지 밀려오는 것은 바로 그 욕망의 소리였다. 어두컴컴한 항구로부터 첫 번째 불꽃들을 쏘아 올리면서 공식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길고 은은한 탕성을 지르며 불꽃들을 맞이했다. 코타르도, 리우도, 타루도 사랑했고 잃어버린 남자들과 여자들도 코타르도, 타루도, 리우가 사랑했고 잃어버린 남자들과 여자들도 죽은 자들도 범죄자들도 모두 기억나지 않았다. 노인의 말이 옳았다. 인간들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자 순수함이었다. 리우가 모든 고통을 넘어 그들과 다시 만난다고 느낀 지점도 바로 여기였다. 함성이 더 강해지고 길어지면서 테라스 아래까지 밀려와 오랫도록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형형색색의 불꽃 다발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의사 리우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페스트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적어도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폭력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재앙 중에 배운 것, 즉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만으로도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만이라도 말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끝맺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연대기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대기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그 공포에 지칠 줄 모르는 무기에 대항해 완수해야만 했고 아마도 여전히 완수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증언에 불과했다.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환희의 외침을 실제로 들으며 리우는 그러한 환희가 여전히 위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쁨에 젖어 있는 군중은 모르고 있지만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의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페스트가 쥐들을 다시 깨우고 그 쥐들을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작품 해설.
프랑스 문학에서 알베르 콰미가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그는 20세기 중반을 풍미한 실존주의의 틀 속에서 이해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르트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작가다. 또 이데올로기에 연연하지 않고 인본주의라는 보편적인 개념에 근거한 문학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는 프랑스의 오랜문화 전통에 놓여 있다. 카뮤의 첫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이 부조리한 상황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약 10여 년간의 구상과 집필 끝에 탄생한 페스트는 죽음을 예고하는 전염병의 출몰로 폐쇄된 도시, 부조리라는 덫에 걸려 신음하는 도시 전체가 소설의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어서오세요. 지중해 연안의 오랑이라는 작은 도시에 갑자기 페스트가 유행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도시는 폐쇄된다. 행정당국을 비롯하여 사제, 심지어 의사들조차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페스트가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출구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페스트라는 제목만 듣고 많은 독자들은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 페스트가 사라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소설을 읽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한 무기력한 시당국,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보건대, 아우슈비츠를 연상시키는 수용소와 시체 소각장 등을 고려하면 페스트를 둘러싼 상황이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를 은유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읽어야 하리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페스트는 롤랑 바르크가 비판했듯이 반역사적인 도덕과 고독의 정치학을 설파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의 비판에 카뮤가 반박했듯이 나치주의에 반대하는 유럽 레지스탕스의 투쟁을 다룬 작품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여 이해할 수도 없다. 실제로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페스트를 카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동체의 발견이나 연대의식과 참여, 미덕과 같은 주제의식은 너무 무겁고 진부하게 느껴지며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너무 선량하고 그들의 대화 역시 너무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페스트를 읽어야 하는가? 굳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 안정망이 붕괴되고 갖가지 형태의 무능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같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일상이 허위와 갈래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안정될 삶이라고 믿었던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베일에 둘러싸인 허구에 불과할 때 그 베일은 찢어지기 마련이다. 그 베일이 찢어지는 순간 드러나는 지하모지의 질서. 페스트는 바로 그것이 감춰진 현실이라고 설파한다. 이 작품에서 시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부조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도시가 폐쇄되는 바람에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헤어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며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예감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균을 퍼뜨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시민은 서로에게 페스트이며 가해자다. 페스트가 이방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이 바로 여기다. 페스트는 개인의 일이 집단의 관심사가 되고 집단에게 닥친 사건 때문에 개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죽음을 일반화하면 죽음이 갖는 구체적 현실성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콰미는 모든 사람이 유폐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시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랑 시민들은 돈과 술과 쾌락을 좋아하고 개인적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 의사 리우는 폐결핵에 걸린 아내가 요양을 떠나는 상황에서 기차역에 등장하고 예심 판사 오통씨도 시댁에 다녀오는 아내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서술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곳의 모든 것은 평범하다. 콰미는 오랑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오랑은 역사도 기억도 없는 도시이며 아름다운 풍광도 없고 식물도 없고 영혼도 없는 도시다. 이 도시가 무엇이 없는 결핍의 도시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입지 조건을 보아도 오랑은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 있을 정도로 적대적이고 폐쇄적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이 도시 정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이란 무지다. 페스트는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평범한 인간들의 드라마다. 지금까지도 이방인, 최초의 인간과 함께 카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20세기 프랑스 문학이 남긴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기록된다. 네, 이렇게 페스트는 끝이 났습니다. 작품 해설을 읽은 이유는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지 헷갈렸기 때문에 읽었는데 역시 소설이었네요. 뭔가 다행인데 다행이 아니고 그렇네요. 네, 드디어 페스트를 다 읽었습니다. 박수 짝짝짝.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읽을 거는 저번에 제 팔로워 분이 소설을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읽어달라고 하셔서 그거 한 1화, 2화 읽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그거 읽을 것 같습니다. 웹소설일 거예요. 네, 제가 웹소설을 안 읽어서 아마 그럴걸요?
네, 그럼 저는 내일 또 여러분을 보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띠님.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안녕.